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준비생들이 전하는 시사상식 아시나요입니다. 예! 저희는 아나운서를 꿈꾸는 전현주, 이하진입니다. 안녕. 사회 분야 이슈입니다. 이번 이슈는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네이버에게 무려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67억 원. 연주 씨 와우. 어때요? 사실 좀 상상이 안 돼요. 되시나요? 안 돼요. 자, 여기서 막간 상식 퀴즈입니다. 잠깐 살짝 졸리셨던 분들도 여기서 일어나세요. 연주 씨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과태료와 과징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전 이거 질문 쓰면서도 와 이거 아무도 모르겠는데. 공통점 그러면 이 둘의 공통점. 돈에 관련된 걸 것 같고 정답.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내리는 거겠죠? 어머나 완전 모험답 아니었어요. 공통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요. 아시다시피 잘못된 행위에 대해 돈을 내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죠. 연주 정답 완전 잘 맞추셨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과태료라는 건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적인 벌을 의미합니다. 주로 재판 없이 가벼운 벌에 대해 납부하게 되죠. 반면 과징금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 조치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오늘 살펴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과징금은 특히 부당하게 이득을 본 업체에게 그 이득을 다시 뺏는, 다시 거두어들이는 환수적 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네이버가 바로 267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었다는 건 그 267억 원의 가치를 부당하게 이득을 봤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10월 6일자에는 과징금 10억 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바로 네이버가 카카오의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 진출을 방해했다는 혐의였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말이. 요약하자면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 업체와 계약을 할 때 네이버 이외의 다른 업체에는 정보 주지 마, 우리한테만 줘 라는 조항을 넣어서 카카오가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원래 네이버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수집한 매물 정보를 제공을 했었는데요. 이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 업체의 매출 감소에 일조하고, 왜냐면 직접 정보를 분석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명목으로 2013년도부터는 부동산 정보 업체와 아예 제휴를 해서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서비스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막 떡상하고 카카오가 매물 정보를 네이버처럼 사업 모델을 바꾸려고 하자 네이버는 부동산 114와 같은 제휴업체에게 매물 정보를 네이버 이외 업체에는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이 조항 서명해 라고 이렇게 삽입을 한 것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역시 여러 곳에 자기네들의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네이버의 행각은 부동산 업체에게 어쩌면 부당한 조약을 내건 것이죠.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가 경쟁사를 배제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은 선택지가 줄어들고 많은 플랫폼의 정보를 올리는 게 유리한 부동산 114와 같은 업체에도 손해가 됐다고 보고 10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67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에 더불어 네이버 쇼핑에 265억 원. 와. 그리고 네이버 TV에 2억 원을 추가적으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습니다. 진짜 와우. 네이버 쇼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네이버의 오픈마켓인 샵 앤 스토어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등의 상품은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아예 하단으로 내리는 시장 경쟁 왜곡 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네이버 TV에는 자사 동영상에 가산점을 부여해서 더욱더 잘 노출될 수 있도록 1, 2, 3페이지 이렇게 하고 경쟁사의 경쟁사에 이 검색 알고리즘을 바꾼 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네이버 TV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는 사실이 같이 적발되면서 2억 원의 추가 과징금을 물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부동산 사건에 대해 네이버는요, 자신들이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고 카카오가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하려고 시도하는 이런 카카오의 무임승차를 막고 네이버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넣은 것이라며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공정위는요, 매물 정보 수집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정보 업체가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 확인 매물 정보를 검증하는 시스템 역시 책임은 업체가 부담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논란이 생겨도 이 책임을 지는 건 어디다? 네이버 너네가 아니라 그치? 네이버 너네가 아니라 부동산 업체다. 근데 이거를 네이버 너네 지식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음을 밝혔습니다. 진짜 문제가 심각한데요. 다른 사업자의 사업 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공정한 사업 활동과 이로 인해서 소비자가 양질의 선택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네. 네이버에서 그 쇼핑을 하려고 검색을 해보면 항상 연결 페이지가 네이버 스토어로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즘엔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네이버 스토어를 쓰는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조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스토어를 사용하는 자기네와 제휴가 되어 있는 상점을 상단에 올리고 그쵸.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쵸. 좀 충격이네요. 그쵸. 내가 지금까지 봤던 그 정보들 다 조작된 거였다고? 추천순위라고 했는데 이게 추천순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러면 아 맞아 이번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실제로 몇 개 쇼핑몰이 적발됐더라고요. 그 실제 추천 상품이 아닌데 그 쇼핑몰 측에서 그냥 자기네들이 팔고 싶은 상품을 상위 내건 거죠.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대체 뭘 믿어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세상 공정하게 좀 삽시다. 그래요. 진짜 이럴 때만큼은 우리 소비자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 알고리즘 얘기해서 생각난 게 있는데 네네. 요즘 정말 그 알고리즘의 힘을 정말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막 유튜브에서도 보면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의 힘이 저를 여기로 이끌었어요. 뭐 이런 댓글들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추천 서비스로 인해서 사실 좋은 점도 있거든요. 그렇죠. 막상 내가 찾지 못했던 정보들을 쉽게 알게 해주기도 하고 또 새로운 정보들을 알게 해주는 점에서 알고리즘이 좀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가끔이 아니라 요즘은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무서워. 내 정보를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지? 맞아. 우리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야? 네이버가 아니더라도 그냥 쇼핑몰에 후드티를 치면은 뉴스를 봐도 진짜. 컴퓨터를 끄고 핸드폰에 뭐 SNS를 해도 후드티가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진짜 무서운 것 같지 않아요? 진짜 무섭다. 이거 내가 찾아본 건 대체 어떻게 알고 각종 SNS 광고에서 내가 찾아봤던 그 상품 그와 관련된 이제 사이트들이 마구마구 뜨는데 이게 참 초특가를 잡기에는 되게 좋다가도 이 정보가 대체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가는 거며 이게 걱정도 되고 무섭더라고요. 다음 이슈입니다.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처벌하는 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 이러한 결정 이후에 법들이 바로 바뀌어야 하는 건 아니었고 2020년 10월 31일 얼마 안 남았죠. 네. 이 날을 법의 효력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태까지 사실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입법 예고안이란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권리와 직결되는 법령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그 내용을 미리 알려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먼저 예고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좀 줄이는 거죠. 국민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겠다. 그렇죠. 우선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낙태죄를 완전히 삭제하는 대신 임신 중단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임신 초기 14주까지는 본인이 원하면 임신 중단을 할 수 있고 임신 중단을 하더라도 처벌 또한 받지 않습니다. 14주. 네, 맞습니다. 네. 14주. 그리고 나서 임신 15주부터 24주까지는 임신부나 배우자가 유전병, 전염병을 앓거나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친인척 간 임신, 인부의 건강이 위독할 경우에 한정되었던 낙태 허용 조건을 완화하고 25주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 시 처벌받도록 했습니다. 근데 왜 14주죠? 14주. 네,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네. 정부가 임신 14주를 낙태 허용 기준으로 정한 것은 이 시기까지는 태아가 사고를 하거나 자아 인식을 할 수 없다는 세계보건기구와 국내외 의료계 연구 결과에 따른 겁니다. 또 태아 입장뿐만이 아니라 산모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 임신 14주라는 시기는 임신 중단 수술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이 시기에 수술을 할 경우에 임신부의 사망률은 비교적 낮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만 해도 이를 두고 논란은 있어도 완전 폐지 수순을 밟을 것처럼 보였는데 낙태죄가 일부 폐지에 그쳐 의아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낙태죄 존폐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해결할 때 있어서 낙태죄 존폐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해결할 때 단순히 임신 중단을 죄로 간주하고 처벌할 생각보다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의학적 처방을 우선에 두고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낙태죄에 대한 논의는 민주주의 국가로 향해 갈 때 진짜 약간 필수 절차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폴란드에서도 일명 차르니 프로테스트, 번역해서 검은 시위라고 하죠. 저도 오늘 검은 색깔 입었네요. 아무튼 이 검은 시위라는 것은요, 2016년 10월 폴란드에서 낙태 전면 금지 법안이 발의되어서 이에 분노한 여성들이 모든 일정을 그만두고 10월 1일에 검은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폴란드는 특히 가톨릭 국가인 만큼 임신 중절 관련법에 관련해서는 유럽 내에서 가장 엄격한 국가로 유명했었죠. 이 낙태 전면 금지 법안에 따르면 강간당한 경우 그리고 인부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도 임신 중절을 할 수 없게끔 하는 거였습니다. 너무 가혹한데요. 그죠? 그래서 이에 반대하려고 여성들이 시위에 나섰던 건데 지난 10월 22일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22일 기형아에 대해서도 낙태를 허용하는 건 여전히 위헌이다. 기형아여도 낙태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주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와 이 태아의 생명권 존중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팟캐스트는 어디서 들을 수 있죠? 저희 아시나요는 앱스토어 팟캐스트와 팟빵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네. 저희가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유튜브와 인스타로도 활동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견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DM me. 제가 찾은 결과입니다. 시리도 반응하는 아시나요? 우리는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